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2회차 지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수진이고요. 저는 세무법인 BHL의 대표 세무사이고요. 그리고 한국청년세무사의 부회장하고 있고요. 서울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다양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그 라이브 주제가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이잖아요. 일단 시작 전에 제가 항상 안내드리는 내용이 있죠. 오늘 출석하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석하신 대표님들은 저희 출석 링크 나가고 있어요. 출석 체크해 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광고성 임원이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URL 링크 좀 띄워주세요. 그 출석 체크 링크 타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플러스님. 네, 저희 시작 전에 항상 안내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마켓 옥션 파트너센터 접속하셔서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그리고 라이브 강의 신청 가능하고요. 라이브 강의를 신청해 주셔야 시작 전에 저희 라이브 링크 또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지마켓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고요. 뉴스레터, 지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또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양나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다팽물님 저 왔어요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항상 시작 전에 하는 코너가 있죠.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저희 출석 체크 링크 아직 안 나갔죠? 출석 체크 링크 올라가면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네.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혹시 요노라는 단어, 키워드 들어보셨나요? 이게 약간 욜로와는 상반되는 개념인데 약간 욜로가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요노는 과도한 소비를 지향해서 절약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떠오르는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하기님 안녕하세요. 정예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요노가 무조건 안 쓰고 아끼다 이게 아니라 포인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실용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를 지향한다. 그리고 또 가치 중심의 소비. 나의 가치에 조금 맞는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 이쪽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구성과 품질, 환경 친화성,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소비를 이제 지향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떠오르는 이 요노라는 키워드에서 좀 집중을 해서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좋을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지난주 과제로 무엇이든 물어보세무라고 해서 세무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폼으로 작성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작성해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몇 분이 이제 작성을 해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라이브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세요. 그죠? 예원님, 해리짱님, 오인이님, 크리스님, 비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슈퍼마미오님, 춤학원님, 네, 다양한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제 사업자 등록,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뭘까? 또 셀러 세무의 특징, 그리고 세금의 핵심, 적격 증빙이란, 그리고 마지막에 Q&A 질의응답까지 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일단 오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거나 또 질문 드리는 내용에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더 유익한 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적극적으로 조금 채팅방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청하시는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 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셔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이 세무 관련된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광고나 마케팅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또 제가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할 때 상품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어. 근데 이 세무 관련된 내용은 좀 전문 지식이 들어가는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늘 라이브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맞아요.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세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쵸. 이게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니잖아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저희 채팅창에
읽으시면.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BHL의 대표 세무사고요. 다양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세무에 관련된 부분은 좀 쉽고 많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세무사님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또 사업자 등록 뭐 꼭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직장 다니고 있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뭐 꼭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는 우리 회사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저 온라인 판매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사업자 개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의무입니다. 그러면 뭐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냐면 내가 사업자가 맞는지를 보고 사업자가 맞으면 사업자 개설이 의무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대표님들이 좀 많이 혼동을 하시거나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사업자인지를 그냥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사업자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복적으로 또는 좀 많이 그리고 많은 이득을 내는 구조로 판매 활동을 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업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사업자가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적절하게 내셔야 추후에 가산세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들을 좀 없이 사업자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개설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업종 추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나요? 그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 단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셀러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전자상거래로 했으면 보통 이제 커지기 전까지는 집에다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하는 사업장에 냈다가 그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사업장을 그러니까 추가로 내는 게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추가해서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버퍼리 40명 들어오셨는데 버퍼가 너무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오늘 제가 라이브 기획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리고 또 보이스가 가장 중요한 오늘인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버퍼가 많이 걸려서 지금 영상팀에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 해결이 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체크하고 계시니까 우리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정은희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세무 관련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1인 사업자분들이 세무 관련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무사를 일반적으로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제 힘든 시기에 기장료랑 조정료 이런 거를 내고 하시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마치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좀 그냥 안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매출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세무 관련된 내용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바로 세무사님께 의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죠? 네. HK님, 박 팀장님 오셨네요 오늘. 폼을 작성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질문이 구매 대행 사업자랑 위탁셀러 사업자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박 팀장님 질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가 인터넷 설정을 조금 바꿨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버퍼가 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준희님 잘 들리시나요 이제? 너무 죄송해요. 오늘
풀어나가야 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앞부분에 버퍼링으로 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사업자 개설을 할 건데 간이과세로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과세자로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세무사님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간이과세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옆에서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제 되어 있고 곱하기 10% 되어 있는데 오른쪽하고 왼쪽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100%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는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곱해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종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단순히 이제 세금적으로만 보시면 만약에 판매액이 1,100원이었을 경우 그리고 매입액이 550원이었을 경우 그다음 부가가치율이 20%를 가정을 했을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를 가정을 한다면 일반 과세자는 보통 매출에 대한 세금을 100을 내고요. 그다음에 매입세액 공제로 50원을 공제받아서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5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 1, 주 2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계산하는 과정에 가운데 여기 2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22원의 매출세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도 똑같이 50원만큼 빼줄 수는 없지만 11원만큼 빼게 돼서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가 11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8천만 원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거래명세서 발행해달라고 해서 일반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와서 간이과세자로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8천만 원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시 되돌아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제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가지고 간이과세자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건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군요. 네,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출일 경우 차이도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잘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왜 이 부분 저희 셀러분들한테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셀러분들이 의외로 수출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대신에 국내 매출과 수출이 섞여 있다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출이 된다면 내가 받는 수출 금액에 환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또는 일반 셀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수출이 일어나면 돈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수출이 있으면 매출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고 내가 매입한 금액에서 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 세액이 없고 11원만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과세자가 수출일 경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일반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박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업자 개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사업자인 가정입니다. 사업자가 맞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체로 인정을 받아서 정부 및 기타 기관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업자 등록증 말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8천만 원으로 구분이 되고
부가가치세율, 그 다음에 세금 신고 시기,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저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간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간이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요건이 안 되는데 간이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간이로 계시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돌리는 거는 혜택을 내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고요. 적격증빙 여부는 뒤에서 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원님, 저희가 적격증빙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셀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총 내야 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금 삼총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소득세 부분. 네. 소득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가정을 해서 좀 설명을 해야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금액을 갖고 왔는데요. 2,00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세를 얹어서 받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라는 걸 표현하지 않지만 저희가 납부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가세에 해당하는 제외를 시킨 금액을 보시면 2,000원이 이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되어 있는 200원이라는 금액은 납부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자, 1,100원은 저희가 내야 될 금액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1,100원에 매입 금액이 1,000원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1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 매입에서 발생하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통상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200원에서 100원을 뺀 100원이 납부 금액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금액만 비용이 나가지가 않죠. 각종 비용이 추가돼서 나갈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2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200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20원이 부가세로 또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도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지금 이제 오래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를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비용 중에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게 뭐 접대비 성격이라든지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10원 발생했다면 이거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안 하는데 10원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으로서 100원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반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장의 최종적인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200원에 100원을 빼서 20원을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8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만,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니까 부가가치세 제외되어 있는 금액만 보게 되면 이 회사 또는 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은 2,000원에서 1,430원을 뺀 77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이익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가 지금 770원의 이익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이익이 나오는 구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 금액이 뭐 3,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기타 경비가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부가세는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가가치세를 소득세 없이 설명이 불가능해서 앞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는 물품 대금에 200원이 발생을 하면 그 200원에 100원을 뺀 금액만큼이 100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사왔을 때도 1,000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100원으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100원만큼이 전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를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100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무사님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득세는 납부 기간이 언제인가요? 소득세는 통상적으로는 5월달에 납부를 하고요. 그 5월달이라는 게 그 다음 연도 내가 2024년도에 업무를 봤다. 그러면 그 2025년도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그 1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가세 일정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그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세금을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뭐 2024년 1월에 사업자를 개설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해에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데 6월 달에 1월 달에 하는 것과 2월 달에 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세가 똑같이 7월 25일 날 납부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하는 것과 7월 달에 하는 것은 차이가 하나 있죠. 사업자 개설을. 그렇죠. 6월 달에 그 기업이 세워졌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러면 7월 달에 7월 25일 날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7월 달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당해년도 기준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게 없을 거고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루 차이에도 갈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30일에 내는 것과 7월 1일에 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 번 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도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매출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저 이번에 매출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를 꼭 신고해야 해야 되는 거죠. 한다. 네. 네. 이 점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0으로 신고하는 거죠? 네, 매출을 0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이 0이면 그러면 신고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가가치세 적절한 적용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세무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예요.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려면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경우 부가세를 감면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부가세 세액 공제 가능 요건, 그러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세무사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한 그 궁극적인 좀 차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접대비 같은 성격의 세금은 부가세에서 공제를 하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세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뒤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릴 건데 법적 적격 증빙이라는 것을 수치를 해야만 뭘 하실 수가 있냐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부가세 공제를 안 받고도 내가 일반 영수증을 통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뺐을 때 영수증을 받게 되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서 부가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고요. 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부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생기는 거죠. 저희 어차피 적격 증빙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기 때문에 자, 셀러 세무의 특징, 뭐 매출, 매입, 구매 대행 수수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러 세무의 특징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에요. 저는 항상 참고로 저도 그 셀러 세무 부분을 예전부터 오래 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걸 그 셀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냐면 그 오픈마켓의 특징이 참 그 안타깝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보관이 되고 전자적으로 보관된 정보가 거의 대부분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근마켓이나 이런 그 마켓 그 사무실에 그 해당하는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매출은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셔야 내가 매출을 좀 숨겨서 세금을 낮추거나 이런 니즈가 있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입 부분은 아까 앞에서 그 부가세 부분과 그다음 경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구매 대행 쇼핑몰에 대한 매출을 아까 그 여러분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 대행 쇼핑몰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 우리나라 오픈마켓에 올라 있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사는 행위는 그 물건을 내가 다시 사업자로 판다 할지라도 물건을 사갖고 와서 판매하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 나라에 해당하는 오픈마켓에서 그 물건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그 매출을
그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돼요. 자, 근데 왜 이 부분이 구매 대행 쇼핑이라는 부분이 왜 셀러분들한테만 좀 통용이 되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물건을 사서 팔게 되면 그거는 구매 대행을 해준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해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오게 되냐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직구를 하는 게 참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만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만 대행을 해주는 거고, 각 그 분들의 통관 부호를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업무를 봐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보통 이제 결제를 하려면 해외 결제가 되는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뭐 요즘 신용카드는 뭐 다 되긴 하지만 그런 신용카드가 좀 준비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제를 대행한다거나, 아니면 영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뭐 번역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도달해서 그 직구를 통한 그 배송 대행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송 대행,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업무를 보통 봐주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 쇼핑몰이라고 하고 있고, 아까 그 질문하신 부분들을 여기서 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구매 대행 쇼핑몰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물건을 사갖고 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희가 직구라는 부분들을 구매 대행 쇼핑이라는 것을 G마켓에서도 그 구매 대행 쇼핑몰이라는 개념으로 열어주고 있잖아요. 이 정보도 똑같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근데 그 국세청에 통보됐을 때 물건에 대한 가격 이런 정보들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전체 금액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매 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자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이 순수 수수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 수수료라는 부분을 계산을 한 것과 실제 오픈마켓에서 통보한 매출에 대한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명하는 과정들이 되게 지난하게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자료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매출과 이 부분이 섞이게 되면 그 국내에 있는 매출은 보통 사입해서 판매하게 되잖아요. 구매 대행이라는 걸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사업장을 분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제 질문 주셨던 분들의 이제 그 질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해외 직구 구매 대행과 일반 사업자를 따로 해야 세금 계산 시 편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해외 직구 브랜드 온라인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하시면서 그냥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서 합쳐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조금 편하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뭐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고 하시면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너의 매출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하지만 이 구매 대행 쇼핑몰의 실제 수익 매출은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불부합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네. 다음 해외셀러 세무 특징, 뭐 해외 오픈마켓으로 수출한다거나 해외 직구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인데요. 글로벌 셀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글로벌 셀러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대행은 해외 오픈마켓에 있는 물건을 국내에 있는 그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보통 얘기하고요. 글로벌 셀러는 좀 반대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말을 좀 전문 용어로는 아웃바운드라는 형태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내 오픈마켓에 있는 물건 중에 일부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통 수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수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셀러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낼 매출 세금은 없죠. 근데 내가 그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할 때는 반드시 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을 부담을 하고 물건을 사오게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00원이라는 이 금액, 이게 매입세액의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이걸 보통 일반 그 셀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수출이 발생하면 환급이 된다는 걸로 인지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100원에 대한 부분을 환급을 받으시려면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로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부분 좀 리뷰에서 좀 알려드리면,
아까 제가 간이거세자는 수출이었을 때는 적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대부분 하시는 그 글로벌 셀러를 전문으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하지 마시고 과세사업자로 일반 과세자로 열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종합소득세는 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 저희는 사업소득이겠죠. 뭐 종합적으로 있다면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저희는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그 이제 부분을 신고를 하는 거고 이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 아까 앞부분에서 매출세액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매대행과 글로벌 셀러 구매대행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대신 구매해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셀러는 국가를 넘나드는 인터넷 중개 무역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조은하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건데 저희가 비과세 상품이라고는 안 하고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는데 아마 비과세 상품이 면세 상품을 지칭하고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세 상품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그 G마켓의 물건을 찍을 때 반드시 면세라고 찍어서 그 구매 판매 등록을 하셔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누락이 없이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라 뭐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이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상품 그러니까, 관리라서.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면세 상품에는 면세 상품으로 체크를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분리해서 이제 따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저도 그런 실수를 한번 했었어요. 아마 은하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세 상품인데 모르고 과세 상품으로 등록을 했어요. 혹은 과세 상품인데 모르고 면세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국세청에 잘못된 정보가 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국가에서는 그 실수라는 부분을 문제 삼기보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면세 상품을 판매하신 게 맞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적격 증빙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저희 세금 신고할 때 증빙을 잘 챙겨라, 뭐 계산서를 꼭 받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중요한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격 증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처리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를 의미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금 영수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으로 찍찍 긋고 쓰는 이런 영수증들은 실질적으로는 적격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 처리는 될 수 있지만 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형태의 경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를 할 때는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격 증빙의 기준이 영수증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만 원이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기준으로 이 적격 증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적격 증빙의 자료의 종류를 좀 얘기를 드리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면세랑 과세 얘기를 했죠. 과세 물건은 세금 계산서를 보통 끊어주시는 게 맞고요. 계산서는 면세 물건을 거래를 했을 때 끊어주는 게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고 나서 종이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요.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첨언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신용카드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종이가 다 있지 않더라도 전자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 신용카드 회사에 있는 목록만 가지고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모든 영수증을 다 보관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적으로 보관된 자료는 그 가액 자체를 매입세 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격증빙을 미수치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영수증 금액을 초과하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격증빙을 미수치하셨다.
그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의 퀴즈 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거래처에서 물건을 용달로 받거나 뭐 화물, 택배 이런 것도 퀵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사님께 말씀드려요. 적격증을 챙겨야 되니까 영수증을 챙겨야 하니까 저 영수증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수첩에서 막 이렇게 꺼내세요. 찍찍찍해서 뭐라고 딱 쓰시고 그냥 뚝 주고 가세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받았다. 이 사진에 보이시죠? 이런 식의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 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OX 그리고 뭐 O면 왜, X면 왜에 대한 이유까지 채팅창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정답 맞추신 분들께 분 한 분께 제가 광고성 임원이 3만 원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OX 그리고 그 이유까지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작성해주세요. 그 해피플러스님께서 답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적격증빙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산서를 받으셔도 되고 세금계산서도 받아도 되죠. 근데 어차피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구매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용카드를 구매하신 게 적격증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 덧붙이면 저희 그 사업용으로 쓰시는 뭐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택배비를 지불한다고 그러니까 택배 박스를 구매한다거나 하는 그런 물품을 구매하실 때 사업자 카드를 쓰시잖아요. 이 카드를 그 국세청 홈택스에 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가요, 명칭이? 네. 네, 그 부분에다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또 전송이 돼요. 자, 이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까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네. 미세하게 다 맞으신 말들이라 참 어렵네요. OX 그리고 그 이유까지 잘 설명해 주신 분 한 분을 호명해 주세요, 세무사님께서. 가장 먼저 올라오신.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하신 분도 답이 맞아가지고 왜냐면 계산서가 아니라는 게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주신 분. 밥 먹는 김에 세계 여행. 너무 좋다. 밥 먹는 김에 세계 여행. 밥 먹는 김에 세계 여행님 정답을 가장 가깝게 맞춰주셔서 제일 먼저 해주셨고. 네, 광고성 임원이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내려가서 그러는데 네. 그 농업경영체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격증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채팅창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답변을 막 맞춰주시느라 내려갔어요. 네. 근데 저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영수증 받았을 때는 그냥 비용 처리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면세 물건이 나가면 면세 물건으로 나오는 거는 그 영수증으로 받느나 계산서를 받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수증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법적 적격증빙으로 받아서 우리가 부가세 이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 이득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면세 물건 같은 경우에 보통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그럼 경비 처리할 때 이게 좀 그 문제가 되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산세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으신 곳에서 농작물 사시는 거는 영수증을 받으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도 가능한 거예요? 네,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가산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 대상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좀 좋은 정보를 좀 알려주셨어요. 채팅창 복귀해 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질문했는데 그죠? 퀴즈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정답은 아니죠. 왜?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거 적격 증빙이 아니니까 매입도 안 돼.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언제? 소득세 신고하실 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도 챙겨주셔야 된다. 맞죠? 네. 3만 원 이하까지는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 소득세를 낼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정예원님께서 아까 질문인데 혹시 일반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도 적격 증빙이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있죠. 현금 영수증은 불편하고요. 카드 결제는 수수료가 나가고요. 계산서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 셋의 차이는 없습니다. 셋 다 법적 적격증빙이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마 그 업체에서 이제 업무 처리하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카드는 이제 수수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적격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취 및 제출하여야 되는 증명 서류다라는 거고요. 이 종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원천징수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직원 고용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폼으로 질문을 작성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1인 사업자로 계시다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이제 고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같이 고민하셨죠. 저도 이제 처음에 직원분을 이제 채용을 할 때 고민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세무사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뭐가 더 좋은지보다 그 고용을 했을 때 이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일단은 일용직인 경우를 1개월 미만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루하루 단위로 계약 관계를 맺는 게 일용직 그 근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한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보통을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4대 보험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원천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둘 간의 관계에서의 차이는 4대 보험과 원천세 사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원천세도 거의 안 나와요, 두 분 다. 이거는 뭐 정규직으로 신고해도 원천세가 거의 안 나오고요. 일용직은 그 자체가 원천세가 별로 안 나와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3.3% 프리랜서는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독립적으로 인적 능력자인 경우에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급여를 주시는 분들은 3.3%로 원천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들은 대표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럼 대표자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원천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천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근로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랜서 3.3% 프리랜서로 소득이 100만 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원천세는 돈을 제하고 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죠. 이걸 보통 원천징수라는 의무,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라는 걸로 국가가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각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거두면 힘드니까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업자가 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무사님, 저희가 뭐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보통 뭐 상세 페이지를 의뢰했을 경우 또는 내 상품에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영상 하시는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해드릴 때 뭐 한 건당 50만 원이다. 그러면서 50만 원에 3.3%를 떼고 지급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그렇죠. 경우에 저희가 챙겨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신고를 실제 하시려면 그분의 성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정보는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만 원에 3.3% 금액을 저희가 이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언제 납부를 하나요? 보통 이 세금 신고를 원천세 신고가 있다면 그 원천세 신고가 있는 그 다음 달 10일 날 보통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금액이 그 7월 달에 있었다. 네. 그러면 보통 8월 10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반기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월 단위로 신고하게끔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네, 그다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산재를 얘기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금액의 거의 총량은 전체 받을 금액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근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그 고용산재는 요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4대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인데 그래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그 니즈가 생기시는 건데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지금 나와 있는 이 요건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를 빼고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내가 내는 금액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천세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4대 보험은 근로자 말고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과 연금보험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프리랜서는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대표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절반만 맞는 답이에요. 뭐냐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도 직원이고요.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춤학원님께서 크몽 전문가 사용해서 일을 하면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 전문가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카드로 결제하시면 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그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하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아는 건데 금융 전문가 분들이 그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사업 소득을 따로 받으시는 구조가 나온다면 그러면 프리랜서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몽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결제 금액 자체가 비용 처리가 이미 된 거고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그 크몽 플랫폼 측에서 네.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를 할 거예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프리랜서에 있는 3.3%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비용 처리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꺼졌어요. 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잠깐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밥 먹는 김에 세계여행님 1인 대표일 경우 업무 중에 혼자 밥을 먹는다거나 업체 미팅으로 커피를 마신 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근데 이 네. 질문은 뭐 매번 나오는 질문이라 네,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제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쉽게 해주세요. 쉽게요. 네. 네. 쉽게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국가에서 그 비용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근로자는 아니니까요. 대표자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인 대표가 내가 그 삶의 목적에 연관된 비용은 일부 사업의 목적과 연관된다 할지라도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하고 그 거래처 미팅을 통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커피를 마시는 게 내가 삶을 사는 목적과 엄밀히 구분이 안 되면 비용 처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대표일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복잡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1인 대표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1인 대표자의 직원이 한 명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먹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인 대표자였을 때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먹은 거라고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생각을 보통 하시니까 직원이 있으면 뭐 식대가 비용 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원칙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먹었다면 가능한 거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 라이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안 되는 내용이 뭐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네. 1인 대표가 자기가 안 먹었다라고 뭐 우기면 세무사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은 뭐 밥 먹는 김에 세계 여행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비용 처리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낸다님, 제가 조금 뒤에 저희 이제 준비한 내용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이제 법인 사업자까지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법인 사업자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법인 사업자였을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세 일부와 그 다음에 완벽하게 바뀌는 이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큰 누진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누진세가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뭐 한 많이 내시면 40%에서 50% 가까운 금액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일반인들이 그 일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세율이 예전에는 20%였고 지금 이제 1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고서도 거의 20%가 넘는 금액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세입자를 언제 구분하시는 게 맞냐면 내 소득이 너무 많아져서 누진세율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환경이 된다면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돌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출이 커졌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될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되면 개인 사업자로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좀 잡으시면 됩니다. 내 매출이 너무 늘어나서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큰 누진세를 적용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법인 사업자 전환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더 읽을게요. 원큐원님께서 1인 사업자의 대표는 사업하며 밥 먹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점점점 하셨어요. 뭔가 이상하시죠? 이상하시는데 이런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해석을 왜 내게 됐냐면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처리가 맞느냐는 부분을 맨날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냉장고에 자기가 사업에 관련 없는 막 음식들을 잔뜩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업에 관련돼 있는 장어를 하나를 넣어놔서 그걸 판매해서 이 냉장고가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국가 입장에선 이거를 특별한 방법 없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개수가 20개고 한 개만 사업에 사용했기 때니까 20분의 1로 뭐 인정해주겠다?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냉장고는 하루에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에만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비용들은 인정해주기 어려운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인 사업자의 대표가 사업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셨지만 사실 사업을 안 하셔도 식사는 하니까 그렇죠. 분리할 수가 분리가 없다.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들의 대부분 내용들이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정리를 그냥 하자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처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수출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증빙은 적격 증빙으로 항상 수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일반 영수증이라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증빙을 항상 수취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이거는 비용 처리는 돼요. 근데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산세 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보관하시면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따로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전 유리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영수증이라도 꼭 체크해서 하시는 게 좋고 인건비는 신고를 안 하시면 인정을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신고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Q&A 아까 채팅창을 저희가 이제 잠깐 지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 올려주세요. 네, 위쪽에 이제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네, 헤렌다님께서 회사 다니는 신랑 월급과 제 순수익 사업자신 거죠. 비슷하거나 제 순수익이 조금 더 많으면 자녀 2명 인적공제를 저에게 하는 게 낫나요? 저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만약에 인적공제만이라면 정답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적공제 말고 다양한 공제들이 저 안에 숨어져 있어요. 뭐 카드 공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근로자의 인적 공제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남편분 이름으로 인적 공제를 넣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냥 자녀분들이 별도로 카드 사용하는 것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아서 뭐 교육비나 나가는 길 의료비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양쪽에 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재밌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부모님들 거를 자기한테 넣겠다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누구한테 넣어도 똑같지가 않고 그때부터는 남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다 자기가 부양하신다고 해서 가져가시는 걸 다투시는 분들도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 지갑 아닌가요? 한 지갑은 아니죠. 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있다면 네, 이제 각자의 가정이니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채팅창 밑으로 복귀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어떤 게 있죠? 이제 여기 있네요. 농장과 거래를 할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농장과 거래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는 거는 그 농장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건 농업 그 경영체라고 하셔가지고 그분 농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은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하시는 거는 현금으로 사고 세금 계산서 받으셔도 되고 카드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신다면. 계산서를 받는데요. 이를 카드로 그러니까 카드로 그분과 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카드로 처리하시면 그냥 세금 계산서 근데 없이 되죠. 그분께서 만약에 카드 단말기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못하는 오로지 거죠. 계산서로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혜미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라이브를 요약. 그냥 너무 심플합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하시는 분 중에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거다라고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적격 증빙을 잘 보관하자.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샀다거나 하는 경우에 꼭 이것들을 이제 다 증빙을 챙기시고 계산서를 받으시고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꼭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등록란에 가셔서 내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셔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우리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다 인건비 신고해 주시는 게 나중에 소득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저희 마지막 그 댓글 한번 원큐어님.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 개인 사업자 근로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요. 연말정산할 때 그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로 근로자 연말정산은 안 되는 거지요. 혹시 종합소득세로 포함시키는 것보다 연말정산 이게 그거네요. 나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지만 누군가의 또 근로자로 귀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투잡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하게끔 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더랬죠? 사업과 삶을 사는 걸 엄밀히 구분할 수 없으면 경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넣으면 카드 공제가 돼요. 그죠.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실 거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대니까 이거는 근로자로 긁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되긴 됩니다. 그럼 카드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뭐 그렇게 보통 분리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로 쓰고,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로 쓰고,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카드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쓰셔서 그거는 그러니까 근로자 막 세액공제로 넣고. 엄청 막 꼼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기 힘든데. 저도요. 저도 그냥 쓰고 네. 나중에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Q&A가 중간중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마지막 파트에 Q&A 파트를 넣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다 해소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과제 다음 주 과제도 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는 다음 주는 이제 스마일 배송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마일 배송 가입을 하시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이번 주 과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스마일 배송 그리고 스타 배송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큐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카드를 구분해서 쓰는 게 제일 나은 거네요? 그럼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구분해서. 라이브 너무 집중해서 들으셔서 네. 정답이 저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0월 라이브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이제 직강을 했고요.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좀 기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물류데이라고 해서 스마일 배송 그리고 스타 배송, 도착 보장 관련돼서 이제 지마켓에서 새로 도입된 스타 배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10월 마지막 주 저희 마케팅 부분이죠. 내 고객은 어디서 왔을까? 매출 데이터 분석까지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PPT를 종료를 하고요. 자, 오늘 저희 이렇게 1시간 동안 네. 셀러 세무, 그죠? 네. 새로운 용어가 탄생한 것 같아요. 셀러 세무 관련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질문도 꼼꼼하게 받아주신 백근창 세무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금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진행했던 라이브 어떠셨는지 뭐 이런 피드백, 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링크 만족도 조사에다가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 스마일 배송 가입하기 이 과제는 가입하신 분들은 뭐 캡처나 또는 가입 완료했습니다라고 해서 아이디 적어주셔서 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스터 문님께서 짝짝짝 해주셨어요. 네, 저희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0월 두 번째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